저는 12살 된 아들을 둔 평범한 남편입니다. 제 나이는 41고 아내는 39. 결혼한 지 올해로 딱 12년 됐습니다. 연애 2년, 결혼 12년. 그동안 큰 싸움도 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서로를 믿고 살아왔고요. 아내는 광고 기획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 몇 년 쉰 뒤 복직했는데 그 뒤로는 다시 예전처럼 일에 열정적인 모습이었죠. 저는 외국계 회사 영업부에서 일하고 있어서 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제가 더 많이 맡았고 집안일도 주말엔 거의 제가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불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죠. 가정을 지킨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작년 여름쯤부터였어요. 아내가 야근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프로젝트 일정이 늘어졌다고 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은 밤 10시 넘어야 끝날 것 같아. 팀장이니까 남아서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 날이 주 1회, 그 다음 주엔 2회. 그러더니 어느 순간 주 4일이 되더라고요. 야근이 늘어날수록 아내는 점점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했어요. 평소보다 진한 향수, 바뀐 립스틱 색. 모두 작은 변화였지만 저한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잠든 새벽 거실에 나와 물을 마시는데 식탁에 놓인 아내 핸드폰에서 알림 하나가 떴어요. 그럼 그날은 강남 쪽으로 갈게요. 조심히 들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업무 문자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냥 직감이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 감췄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저와 아이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이상한 점들을 더 예민하게 보게 됐어요. 하루는 냉장고 위에 카드 영수증이 있었는데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2인 세트. 금액이 거의 20만 원이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갔어? 응. 본부장님이랑 클라이언트랑 미팅 겸 식사했지. 그 대답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히려 제 반응이 과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 본부장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야근, 회식, 외근, 점심 식사. 대화 중에 항상 그 이름이 껴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며칠 뒤엔 리모컨을 찾다가 소파 틈 사이에서 아내의 립글로스를 발견했어요. 그게 평소에 아내가 쓰던 색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진하고 낯선 향이 났어요. 그걸 보는데 가슴 한켠이 욱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말한 퇴근 시간대 영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영상을 틀었는데 회사 주차장이 아닌 강남 골목길에서 아내가 내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남자가 다가왔어요. 둘은 웃으면서 잠깐 손을 맞닿았고 같이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이게 뭔데?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어요. 그 남자. 어깨가 넓고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량 번호판 일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캡처해 놓고 인터넷으로 하나하나 조회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찾은 이름. 윤재석. 그리고 아내의 회사 계약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도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광고본부 윤재석 본부장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퇴근 후 골목. 그리고 반복되는 본부장 이야기.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윤재석과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상사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 옆에서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기를 쓰듯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야근 날짜, 귀가 시간, 말한 이유, 카드 사용 내역과 위치 정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 그리고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서랍 속에서 본부장 계약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엔 광고 계약서가 있었고 서윤 서명과 윤재석 서명이 함께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손 안에 들어올 때까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어떤 반박도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조용한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건 저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화가 치밀지도 않았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뭔가 차가운 얼음덩이가 가슴에 들어앉은 기분이었죠. 이제 무언가를 더 확인해야겠다고 냉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 남자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찍힌 번호판 조각을 토대로 차량 정보를 조회했어요. 자동차 커뮤니티, 보험 기록, 중고차 사이트까지. 며칠 밤을 뒤지고 나서야 한 사람과 연결이 됐습니다. 윤재석, 광고본부 본부장. 결혼 9년 차. 아내는 내과 전문의. 그리고 아내가 다니는 회사의 실질적 책임자. 더 이상 우연이라 말할 수 없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진짜 저 사람이야?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모든 기록을 캡처해서 따로 보관했고 아내와 관련된 카드 사용 내역을 더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점심시간, 퇴근 후, 금요일 저녁. 이상하게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가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로우 테이블, 라루즈 와인바, 더포레 호텔. 저는 가게 하나하나를 검색했고 모두 커플이 자주 찾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중 한 곳은 호텔이었습니다. 물론 출장을 갔다거나 외부 미팅이 있었다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호텔 이름이 너무 자주 반복됐습니다. 서윤아, 너 지난달 출장 갔던 데가 어디였지? 응? 왜? 아, 그거? 코엑스 근처 호텔에서 강에 있었어. 혹시 더포레 호텔? 응. 맞아. 살짝 머뭇거렸던 그녀의 표정,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행동했어요. 퇴근길에 꽃을 사가기도 했고 아내가 좋아하는 우엉조림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하자 아내는 약간 당황한 눈치를 보였어요. 뭔가 미안해하는 눈빛이 아니라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더 확신을 줬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며칠 후 아이가 우연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지난번에 어떤 아저씨랑 택시 탔어. 나 학교 데려다 주고. 응? 언제? 지난주 수요일. 학교 앞에서 엄마 차 아니고 택시였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 있었어. 그래? 뭐라고 했어? 그 아저씨가? 몰라. 그냥 엄마랑 얘기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말했지만 저한텐 심장이 터질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 수요일 아내는 분명히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혼자 지하철 탔다고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이를 일찍 재우고 거실에 앉아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온 건 밤 10시 반쯤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향기가 짙게 배인 옷, 정리된 머리, 고운 화장. 전 그냥 물었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아니, 클라이언트 미팅 끝나고 잠깐 커피 한잔 했어. 누구랑?
윤 본부장님.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택시에서 내리고 윤재석과 나란히 걷는 장면, 그리고 둘이 함께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장면. 확실했습니다. 이건 배신이고 배반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장면을 멈춘 채 저는 몇 분 동안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모았습니다. 텍스트 메시지 캡처, 영수증 사진, 블랙박스 영상 일부 편집. 조심스럽게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모았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 남자의 아내에게 알려야겠다. 저는 윤재석의 아내 김혜진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원 홈페이지에 이름이 나와 있었고 진료과와 병원 위치까지 알 수 있었어요. 직접 찾아갈까 하다가 메일을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뢰를 무릅쓰고 메일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남편과 제 아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증거는 일부 확보한 상태이며 그 내용에 대해 공유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적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답장은 없었습니다. 정말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잠깐 후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메일함에 한 통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증거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진 및 자료를 공유해 주시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 손을 잡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차분히 자료를 정리해서 보냈고 몇 시간 후 도착한 답장은 이랬습니다. 충분합니다. 당분간 접촉을 피하고 조용히 내부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결같은 일상을 연기했습니다. 서유는 여전히 제 옆에 있었고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이 싸움은 절반이 끝났다는 걸요. 그날 이후 혜진 씨와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서로 거의 말이 없었지만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감정이 있었어요. 피해자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침묵 같은 거요. 혜진 씨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남편에 대한 실망보다 지금 이 현실을 정리하겠다는 쪽에 가까웠죠. 그녀는 아이가 어리니까 당분간은 병원 일에 집중하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 역시 아이 때문에 지금껏 참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은 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야근은 여전했지만 귀가 시간은 좀 빨라졌고 핸드폰은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두고 화장실 가던 습관은 사라졌고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변화가 더 확신을 줬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구나. 제 연기 또한 한층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이번 주말엔 아이랑 셋이 놀이동산 갈까? 아내는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마음속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어요. 다만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움직이겠다고 다짐했죠.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그쪽에게 구실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차갑게 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잃을 수 있는 걸 다 잃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혜진 씨와 상의 끝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기로 했어요. 저는 이혼을 위한 증거를 더 확보하고 혜진 씨는 윤재석의 직장에서 내사 가능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사내에서 여자 문제 많았어요. 후배들 사이에서도 말 돌았고요. 저랑 결혼하고도 계속 그랬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실적이 좋으니까 묵인했던 거죠.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에 잠시 이성이 흐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일단 지금은 그 둘의 관계만 봐야 한다. 아내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심지어 제가 윤재석의 아내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그 주 주말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아이는 신났고 아내도 최대한 밝은 얼굴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미세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쩌면 아내도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이 불안정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민서야,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엄마랑 같이 찍어야지. 아내는 아이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고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엔 아이의 웃음과 아내의 어색한 미소가 함께 담겼어요. 그 미소가 참 낯설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 하나하나 조용히 상담을 받았고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제가 증거를 잘 모아왔다는 점에서 변호사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감정적으로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법적으로 충분히 우위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혜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재석 감찰팀에 익명 제보 들어갔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사에서 내부 소문 도는 거 보니까 누가 내부 문건 유출했다고 난리래요. 일단 지금은 무조건 모른 척 하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무표정한 가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요즘 자꾸 말을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회사 일 때문에 좀 바빠서. 뭔가 불편한 거 있어? 아니. 웃으면서 말했지만 제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먼저 잠든 뒤 저는 거실에서 블라인드 앱을 켰습니다. 광고업계의 윤재석이라는 사람, 후배 여직원들 괴롭혔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임? 이 사람 유명했죠. 근데 실적 좋으니까 회사에서 그냥 넘어간 듯.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누군가 쓴 짧은 문장. 이번엔 제대로 터질 거임. 진짜로. 저는 조용히 그 창을 닫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라앉는 느낌. 이제 곧 본격적인 균열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좀 이상해. 누가 감찰팀에 뭐 올렸나 봐. 그런가 봐. 짧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웃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구나. 아내는 요즘 눈빛이 불안합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저를 정면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화는 자주 끊기고 자잘한 짜증이 늘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건 알았다고. 지금 예민하니까 말 좀 조심해 줄래? 가끔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더 혼란스러워졌고요. 아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건 곧 윤재석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 씨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사내 감사팀에서 윤재석 조사 시작됐어요. 정식은 아니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본인은 알아요? 눈치챈 것 같아요. 요즘 집에서도 날카롭고 말수 줄었어요. 그럼 준비할게요. 이쪽도 이제 시작해야죠. 이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정식으로 위임 계약서를 썼고 위자료 청구 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했고 변호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밤 아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미팅 끝나고 본부장이랑 술 한잔 했어. 응. 제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아내가 눈치를 봅니다. 여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나 뭐 잘못했어?
그 질문에 제 안의 감정이 일순간 요동쳤습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걸까?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뭔가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언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 주말 혜진 씨와 오랜만에 직접 만났습니다. 한적한 카페 구석자리.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고 혜진 씨는 먼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하시네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감정으로 휘둘리면 우리 쪽이 불리하니까. 짧은 대화를 나누고 그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이건 남편이 보관하던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예요. 업무 폴더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보면 외부 미팅 일정, 내부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일정 전부 정리돼 있어요. 그 안에 서윤 씨 이름 많이 나와요. 집에 돌아와 확인해 봤습니다. USB 안엔 엑셀로 된 문서들이 정리돼 있었고 개별 일정 YS, 호텔 예약, 윤재석 명예. 심지어 특정 요일에 반복적으로 광화문 더블유 호텔 같은 항목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만난 기록이었습니다. 호텔, 카페, 레스토랑, 출장지. 날짜와 시간이 모두 겹쳤고 그 시간대의 카드 사용 내역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거짓말할 수 없는 물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그냥 요즘 너무 차가워서. 나 뭔가 실수했나 싶어서. 글쎄. 나 정말 미안한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본 적 없는 진심으로 흔들리는 눈빛. 하지만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들킬까 두려운 눈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에서 윤재석의 얼굴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휴가인가? 라고 말했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감찰 대상이었고 고위급 인사 논의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혜진 씨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 오늘 인사팀 면담 들어갔어요. 곧 조치 있을 것 같아요. 서윤 씨는요? 회사 내에 소문은 안 났어요. 근데 본인도 요즘 눈치 보느라 무척 불안해해요. 그럴 겁니다. 그날 밤 아내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고 얼굴은 약간 상기돼 있었어요. 오늘 팀 분위기 좀 이상했어. 무슨 일 있었어? 그냥 본부장님에 대한 얘기 좀 돌았어. 그렇게 대화를 흘리고 저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윤재석은 무너지고 있었고 서윤은 그 밑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건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흔들리던 작은 조각은 어느 순간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죠. 서윤과 윤재석. 이 두 사람의 일상이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윤재석 본부장의 일정 정리라는 말만 돌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인사팀 주도로 감찰이 진행되고 있었고 윤재석은 업무에서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말로는 그 사람 집에선 거의 말도 없고 휴대폰만 붙잡고 있대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상사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던 남자. 이제는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요즘 얼굴이 많이 말랐습니다. 잠도 잘 못 자는 눈빛이었고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도 점점 흐려졌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핸드폰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아 몰라 진짜 하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척하지만 그조차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서는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왜 맨날 화났어? 왜? 엄마가 뭐라고 했어? 그냥 말할 때 자꾸 짜증내. 나 말할 때도 알았어만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변화를 아이도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한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신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 포함. 재산 분할은 결혼 기간 중 저축 및 부동산 내역을 바탕으로 조정 요청. 모든 항목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감정보다 순서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상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차분해야 돼요. 그 말을 곱씹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빨리 들어왔고 저녁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훈아, 우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그냥 뭔가 거리감 생긴 느낌?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그 말에 아내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나한테 뭐 실망한 거 있어? 그런 건 없어. 그럼 그냥 나 혼자만 이상한 거야? 그래, 아마도. 그 대화는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수백 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더는 이 상태로 살 순 없다고. 그 다음 날 아내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자세.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왜 화도 원망도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내에게 이혼 의사 전달하겠습니다.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는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조용히 아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 할 말 있어. 그녀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이혼하자. 말을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서윤은 말문이 막힌 듯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나 뭐 잘못했어?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너랑 윤재석. 호텔,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있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을 때려다 닫고 다시 때려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민서는 내가 키울 거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날 이후 아내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초조함,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한 듯한 표정. 며칠 뒤 윤재석이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 공지로 올라온 인사 관련 사항에는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그 사람 여자 문제 터졌대. 팀장 중에 누가랑 그랬다던데. 조용히 처리하는 것 같아. 정식 징계 안 나왔던데. 아내는 회사에서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공식적인 징계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고 회의에서 발언권도 줄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녀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건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아내의 직장으로 보내는 걸 추천했지만 저는 마지막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으로 서류 봉투를 가져와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보고 서명해. 변호사 연락처도 있으니까 필요한 건 직접 문의하면 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동자는 축 처져 있었고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조차 저는 연민보단 확신이 들었어요. 이 선택이 맞다. 아내는 그날 밤 조용히 거실로 나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어? 이미 기회를 줬잖아. 그걸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 아이 때문에라도 아이한테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았어. 그리고 이제 끝났어.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가볍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저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나도 울지 않는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사인 완료됐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으로 정식 접수하겠습니다. 짧은 한 줄.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같은 시기 윤재석도 회사를 나왔습니다. 정식 징계는 없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혜진 씨에게 들은 말로는 위에서 정리 조건으로 퇴직금을 삭감했고 앞으로 어떤 업체에서도 글을 쓰지 말라는 내부 지침까지 돌았다고 했습니다. 업계 블랙리스트. 그 말은 모든 걸 의미했죠. 지금 그 사람 거의 집 밖으로 안 나가요. 혜진 씨는 어때요? 전 변호사 통해 이혼 서류 정리 중이에요. 재산 분할도 거의 안 줘요. 애는 제 쪽으로 데려오고요. 생각보다 깔끔하게 되네요. 혜진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서로에게 대단한 위로 없이 차가운 현실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든든했어요. 감정적인 공감보단 냉정한 공조. 우리는 같은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와도 대화를 잘하지 않았고 집안에서는 거의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 생일 파티 내가 준비할게. 아니, 내가 할게. 그래도 마지막인데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해. 미안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끝이라는 걸. 아이 생일 당일 저는 친구 몇 명을 초대해 조촐하게 파티를 열었고 아내는 끝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는 그런 엄마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다행히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난 저녁 서윤이 민서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작게 들려온 말. 민서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아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짐 뺄게. 회사에도 퇴사하겠다고 말했어. 당분간 좀 멀리 있을 생각이야. 그래. 민서 자주 보고 싶지만 내가 감히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서. 아이한테는 내가 엄마라는 사실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은 너보다 내가 나아. 그건 너도 알잖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아내는 말없이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에겐 출장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나간 후 저는 거실을 정리하며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돌 때 찍었던 가족 사진. 그 속에 우리는 진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의 저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서랍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 아래 이 집엔 저와 민서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주방에서 나는 물 끓는 소리, 아이의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그리고 저 혼자 걷는 발소리까지. 예전엔 분주하고 어지럽던 공간이 이제는 모든 소리를 또렷하게 담아냈습니다. 민서는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합니다. 엄마는 출장 언제 끝나? 조금 오래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 계속 통화할 수 있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아내는 아직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조용히 숨어 있겠죠. 세상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그 주 월요일,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서명이 찍힌 서윤의 이름. 마치 생소한 사람의 이름 같았습니다. 변호사와 마지막 정산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 씨였습니다. 혜진 씨, 다 정리됐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쪽은요? 다음 주에 최종 판결 나요. 저도 아이 데리고 이제 이사 가려고요. 아직 복잡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해요. 저도 그래요. 편안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덜 무겁습니다. 서로 몇 마디 더 주고받고 우린 여전히 감정적 거리는 유지한 채 전우처럼 통화를 마쳤습니다. 우린 결코 친구도 연인도 가족도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며칠 후 회사에선 아내의 퇴사 메일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잦은 퇴사. 별다른 인사말도 없이 간략한 내용. 그녀의 이름이 사내 메신저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내 잊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조용히 수군댔습니다. 그 일 때문 아니야? 윤재석 사라지더니 얘도 같이 나가네. 뭔가 있었던 건 맞지. 갑자기 둘 다 없어졌잖아. 그런 말들은 결국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윤재석은 완전히 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익명 제보들, 사내 여직원들이 겪은 피해 사례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진술. 회사 측은 조용히 모든 걸 덮었지만 그는 어디서도 다시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온라인 기사 하단 댓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광고계 윤XX 이번에 잘렸던데. 여자 문제로 난리였대. 그 밑에 달린 짧은 댓글. 자업자득. 저는 화면을 닫으며 괜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생각보다 공정하지 않지만 가끔은 이렇게 조용하게 정확히 응징하더군요. 아이와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등교 준비, 점심엔 회사에서 연락 한 통, 저녁엔 학원 데려다주고 돌아와서 같이 밥 먹고 TV 보고 이야기 나누고. 처음엔 막막했지만 지금은 이게 오히려 편합니다. 민서는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꿈에 엄마 나왔어. 뭐라고 하셨어?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그리고 아빠랑 꼭 같이 잘 지내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민서 손을 꼭 잡고 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민서 사진 좀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말없이 아이가 웃는 사진을 몇 장 보내주고 별다른 답장 없이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가족이 아닙니다. 민서의 엄마라는 사실만 남았을 뿐. 하루는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 돌잔치 사진, 제주도 가족 여행 때 찍은 셀카, 셋이 웃고 있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이젠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도무지 치울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민서가 묻더군요. 아빠, 이 사진 계속 여기 있어도 돼? 왜? 그냥 보면 이상해. 지금은 우리 둘뿐이잖아.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액자를 하나씩 닦아가며 상자에 담았습니다. 유리창을 문지를 때마다 제 손끝에 묻은 먼지보다 마음에 남은 감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집안은 훨씬 단정해졌습니다. 민서 방 벽에는 제가 직접 새로 붙인 알파벳 스티커와 별 모양 야광 등이 반짝였고, 냉장고엔 아이가 그린 그림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주 조금씩 이 집을 우리 둘의 공간으로 바꿔갔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료가 식사 중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지훈 씨 요즘 얼굴이 편해 보여요. 예전보다 눈빛이 좀 가벼워졌다고 해야 하나?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맞아요. 좀 내려놨어요. 이제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술을 한잔 했습니다. 거실 불 다 끄고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꽤 잘 버텼구나. 누구의 도움도 조언도 없이. 스스로 증거를 모으고 침묵 속에서 싸우고 아무도 몰랐던 전쟁을 조용히 끝냈다는 사실이 조금은 대견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남은 게 있습니다. 밤중에 문득 깨서 휴대폰을 보며 혹시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건 아닌가, 민서가 문득 엄마 보고 싶다고 할 때 그 순간마다 심장이 잠깐 멎는 듯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이젠 그 감정이 저를 지배하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간 감정으로 머물게 둡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자는 모습을 보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런 필터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카메라를 들여다보다가 제 사진첩 안에 아내와 찍은 옛 사진들이 남아있는 걸 봤습니다. 한 장씩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 속에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 서 있는 제 얼굴도 젊고 따뜻했어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다시 사진 앱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끝났지만 내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삶 안엔 아직 웃을 수 있는 날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